화제의 신간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예정된 미래의 저자 이현훈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가지 뉴 노멀. 뉴 노멀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류 30만 년 역사에서 인류의 삶의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큰 패러다임의 어떤 전환이 있는 것을 제가 특별히 네 가지로 요약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교수님은 이 예정된 미래가 이 파국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뉴 노멀을 보고서. 오늘 이렇게 나름 매우 춥지만 랩 2050 TV가 오랜만에 재개하는 또 뜻깊은 시간인 것 같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랩이 변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원재 대표가 본인의 또 이제 정책의 어떤 생각을 갖고 현실에 좀 참여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고요. 현재 경기도로 이제 일을 하게 됐고, 그 후임으로 더 뛰어난 우리 윤영중 신임 대표님이 오시게 됐습니다. 네. 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랩 TV 시청자들을 위해서 일단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랩 2050 TV에 그래도 상당히 여러 번 출연했었던, 아마 저희 구독자 중에는 좀 저를 낯익게 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요. 2년 반 전까지 랩 2050의 정책팀장으로 일했었던 윤형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랩 2050을 12월부터 신임 대표를 맡고 있고, 신임 대표의 어떻게 보면 취임 일성이라고 하죠. 취임 일성으로 연구 활동가들의 문제 해결 플랫폼이라는 좀 새로운 비전을 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랩 2050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또 다른 자리에서 아마 정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랩 2050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고 새해 들어서 어떤 더 야심찬 과제들을 갖고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저희가 준비를 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랩 2050의 연구진 중에서 또 매우 최근에 아주 인사이트를 풍부하게 담아낸 책을 또 출간을 하셨고요. 여기 제가 가져왔습니다만 네 가지 뉴 노멀과 제4의 길, 예정된 미래를 최근 출간하셔서 화제의 신간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예정된 미래의 저자 이현훈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에 재직하고 있고요. 영광스럽게 우리 랩 2050 연구위원회의 일원으로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해서 랩 2050 TV에서 제가 최근에 출판하게 된 책을 주제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멘트 이제 안 하시기로 했는데 말이야 또 영광스럽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좀 약간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영광입니다. 네. 독자 여러분이 좀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책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한번 이 책이고요.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로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네네. 변화하는 시대,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지금 우리 앞에 우리를 타고 넘고 이렇게 우리 모두가 휩쓸려가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안감도 많이 커지고 있고, 또 새로운 기회를 또 보고 계신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쭉 이제 준비를 하면서 봤는데 너무 친절하게 우리의 변화의 부분들, 최근에 포스트 코로나 엔데믹 이후 여러 가지 출간물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저는 결정판이 아닌가, 매우 쉽게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다 모아서 잘 소개해 준 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가지 뉴 노멀,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그 네 가지 중요한 변화들이 있는 거고, 그 변화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이며, 또 이 변화를 딛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실천해야 되느냐, 큰 틀에서는 이런 것을 이 책에 담아주신 거죠? 맞습니다. 네. 보통 이 뉴 노멀 하면 사실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미중 간의 신냉전이라든가 아니면은 탈세계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뉴 노멀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은 여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럼 저의 선정 기준은 뭐냐면 뉴 노멀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정말 이 세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류 30만 년 역사에서 처음 겪는 정말 중요한 우리 인류의 삶의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큰 패러다임의 어떤 전환이 있는 것을 제가 특별히 4가지로 요약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한 번도 겪지 않았던 그러한 새로운 사실, 그것이 우리 인류의 삶을 바꾼다. 그런 기준으로 이제 4가지를 저는 선정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이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제가 30만 년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번의 초거대 혁명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10,000년 전의 농업혁명이에요. 네. 29만 년 동안 우리 인류는 사실은 숲과 들과 산과 강가를 떠돌아다니면서 수렵하고 채집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10,000년 전쯤 또는 12,000년 전쯤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 즈음에서 농업혁명이라고 하는 초거대 혁명을 우리 인류가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가 다르냐면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인간은 드디어 한 곳에서 정착하면서 드디어 농사를 짓고 우리가 직접 또 축산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단백질을 보충하고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하면서 먹고 살고 또 문명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초거대 혁명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초거대 혁명은 그로부터 다시 또 10,000년 정도가 또 흘러서 18세기 중엽이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잖아요. 왜 이것이 그러면 첫 번째 초거대 혁명인 농업혁명과 구분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농업혁명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의 삶이 원시 수렵 사회에서 농업 사회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농업 사회가 산업 사회로 바뀌게 된 거예요. 네.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도 할 뿐만 아니라 드디어 인간이 육체적 노동을 기계의 힘을 빌려서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되었다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산업혁명이란 그 산업은 제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경제학에서 얘기하면 보통 1차, 2차, 3차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는 바로 제조업혁명이다 그런 뜻이고, 바로 그 산업혁명 때문에 제가 전공으로 하고 있는 이런 경제학이 그때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고, 그 산업혁명을 이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학문이 경제학, 그 중에서도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고전학파 경제학이고요. 그것이 그 뒤에 케인즈 경제학도 등장하고 마르크스 경제학도 등장하지만 나중에 최근에는 신자유주의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1, 2차가 왔어요. 그런데 3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부터는 저는 산업혁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3차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요즘 얘기하는 그 산업혁명은 산업혁명이 아니라 저는 디지털 혁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차 산업혁명은 기계혁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ICT 혁명이라고 불러요.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라고 그래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계산을 빨리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컴퓨터예요. 그 다음에 Information Communication은 뭐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정보통신 혁명이라고 그러죠. 요즘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은 그럼 뭐냐 하면 그 첫 번째의 디지털 혁명,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하는 정보통신 기술이 정말 수십 단계, 그 이상 수백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혁명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가 이제 뭐가 됐죠? 우리 손바닥 위에 있는 스마트폰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드디어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하면서 우리 인간의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적 노동까지도 드디어 이러한 디지털 기술이 대신하고 또는 보완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라고 사람들이 부르죠? 디지털 사회가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서양에서 부르니까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니까 아직도 우리는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아니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고, 이거는 디지털 혁명이고, 바로 이 디지털 혁명으로 해서 드디어 우리 인류가 이제는 산업사회에서 드디어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그런 뜻이고, 그 속에서 이제 우리 메타버스 속에도 들어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죠. 그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이
되게 유니크한 또 변화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뉴노멀 중에 하나라고 하는 부분을 교수님이 말 그대로 인사이트 갖고 짚어내신 것 같고요. 저도 뭐 일정 부분 동감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 네 가지 중에 또 하나 고령화 부분.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가지 선정 기준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방금 전에 하셨는데, 우리를 규정하는 되게 많은 단어들 중에서 사피엔스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이게 뭐 사피엔스는 뭐 옛날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시작해서 뭐 네안데르탈인을 뭐 학살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남은 현생 인류, 종족으로서 인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발 하라리, 굉장히 엄청난 베스트셀러의 저자이신 유발 하라리 선생께서는 그 사피엔스를 이렇게 정의하시잖아요. 허구의 체계를 믿음으로써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종족을 사피엔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다른 동물과 인류를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지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관점을 또 봤을 때 저는 이 네 가지를 봤을 때 사실 약간 조금 이질적인 부분이 하나 눈에 띄는 게 고령화였어요. 왜냐면은 그 양극화랑 기후변화는 아마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가장 큰 메가 트렌드이자 가장 중요한 과제로 두 가지 꼽을 거예요. 여기에 디지털은 산업적인 트렌드까지 본다면 세 가지를 꼽을 건데, 고령화라고 한다면은 지금 한국 사회가 유달리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있어서 꼽으신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해서 책을 읽어보니까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사피엔스의 관점에서 고령화를 꼽으신 것 같다라고 이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고령화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피엔스 인류의 현재 새로운 어떤 뉴노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네. 그 고령화가 오는 이유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우리가 오래 살기 때문에 노인들이 이제 많아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출산 때문에 네.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유소년의 그러한 인구 비중이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 소위 얘기하는 고령자층이라고 하는 분들, 보통 65세 이상을 많이 얘기합니다만, 그런 분들의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걸 갖다가 우리가 고령사회라고 얘기한다. 그럼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첫 번째 디지털 혁명, 그 전에 산업혁명과 연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30만 년 호모사피엔스 역사에서 보면 그 원시 수렵 채집 사회에도 보통 한 30세에서 한 40세 정도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더 오래 사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태어나면서 많이 죽고 또 어렸을 때 또 많이 죽기 때문에 이제 평균 수명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농업사회로 전환이 되면서도 거기에서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뭐 좀 전에 잘 지적하신 것처럼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책에 보면 그런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농업혁명을 해보니까 이것도 거대한 사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전처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다양한 그러한 음식물을 섭취하고, 또 일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됐는데, 이제는 한 곳에 모여가지고 농사를 짓느라고 뭐 하루에 정말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에 매달려야 되고, 또 실제 생산하는 것이 아주 몇 개 제한된 그러한 식품만 생산하게 되고, 또 흉년이 되거나 아니면 또 특별히 이제 어렵게 이제 새로운 어떤 상황이 전개되면 그로 인해서 뭐 기아라든가 이런 어려움에 또 빠질 수도 있다. 또 모여 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질병도 많이 들끓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오래 살지 못했다고 그래요. 다만 그래도 그때 출산율은 더 많이 늘어났죠. 출산율은 많이 늘어났는데 기대 수명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아서 전반적인 기대 수명은 비슷하다. 근데 산업혁명이 되면서 1차, 2차 되면서 이게 크게 증가하는 것은 이 산업혁명으로 해서 기계를 이용해서 드디어 농사도 짓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것도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농산물도 생산이 많이 늘어나고, 또 의학 발전도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드디어 질병을 우리 인류가 본격적으로 예방할 수도 있고, 치료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대 수명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는 뭐 디지털 혁명과 관련해서 제가 이 책에서 자세히 여러 가지 썼습니다만, 의료혁명이라는 것이 정말 획기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이제는 뭐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해서 내가 정말 어떤 유전자를 내가 골라가지고 내 후세를 만들 것이냐.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슈퍼 휴먼을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까지 왔는데, 이러면서 점점 더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도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오래 살게 되니까, 일단 전체적인 인구 중에서 고령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일단. 한편으로는 출산율이 다 줄어들어요. 이게 1900년대 이후 특히
이제 전반적으로 1900년대 이후에 소위 얘기하는 기대 수명이 다 늘어나요. 근데 출산율은 사실은 한 1970년대 이후부터 늘어나요. 이게 우리나라는 더 최근에 더 많이 이제 와서 이제 그게 출산이 확 줄어들게 되는데 제 책에 한 10가지 이유를 제가 들었을 거예요. 그 중에 뭐 재밌는 거 하나 제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되니까 예전처럼 내가 빠르게 결혼해서 많은 그러한 후세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은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빨리 내가 자기를 복제해서 이 세상에 내 씨앗을 퍼뜨려야 되는 그러한 어떤 본능이 있는데 이제는 내가 점점 더 오래 살 그러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내가 빨리 결혼해서 내가 후세를 만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70년대 이후에 출산율이 전 세계적으로 다 줄어들어요. 우리나라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이유 때문에 바로 우리 인류가 정말 처음으로 고령사회를 우리가 새로운 뉴노멀로 말 그대로 뉴노멀로 이제 마주하고 있다. 그것이 또 우리에게 던져주는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연의 생리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동물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아, 네. 그러면은 보통 그 코끼리의 경우에는 새끼를 많이 안 낳잖아요. 그렇죠. 보통 잡아먹힐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그 기대 수명이 상당히 그 긴 거고 네. 중간에 사망할 확률이 별로 없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별로 새끼를 많이 안 낳아요. 맞습니다. 근데 초식동물들은 상당히 새끼를 또 많이 낳고요. 그리고 어류 같은 경우에는 그 알을 엄청나게 많이 낳잖아요. 200년 정도 사는 거북이는 또 어류에 비해서는 또 알을 이렇게 많이는 안 낳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래 사는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알을 조금 많이 낳는 편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어렸을 때 좀 죽을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유아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예, 거북이의 경우는 좀 알을 그래도 조금 많이 낳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말씀 들어보니까 만약에 거북이도 유아 사망률을 상당히 낮출 수 있으면 거북이도 알을 적게 낳을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그 환경에 적응하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네네. 지금 이 고령화라는 게 한국 사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이제 거대 어떻게 보면 메가 트렌드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요 네 가지를 이제 꼽으신 걸 보면서 약간 근본적인 그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과연 교수님은 이 예정된 미래가 이 파국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뉴노멀을 보고서, 아니면은 그 이 네 가지 뉴노멀을 봤을 때 충분히 그 예정된 미래를 우리가 뭐 넘어가지고 굉장히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굉장히 이 책의 집필 의도가 이 굉장히 우울한 전망 속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쓰셨는지, 아니면 우리가 당면한 과제들을 굉장히 희망차게 이겨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쓰셨는지, 사실 그런 집필의 처음에 마음가짐 같은 게 좀 궁금해요. 네 가지 뉴노멀 중에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네 가지 뉴노멀 중에 세 가지는 저는 재앙의 측면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재앙을 주고 있고 앞으로 더 큰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그것이 심각한 경우에는 우리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에 그야말로 멸종까지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재앙이 될 수 있다. 특히 기후위기 같은 건 특히 그렇죠. 그게 아니라도 좀 이따가 말씀드릴 사회 양극화 같은 것도 우리 인류의 큰 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다만 세 가지가 고령화, 양극화, 기후변화, 그리고 이제 디지털 사회가 있잖아요. 재앙이 될 거라고 한 세 가지. 그 세 가지는 그렇게 하고요. 네네. 디지털 사회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위기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위험과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잘 하게 되면 그야말로 패러다이스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현재 진행 상황으로 보면 이것도 재앙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사회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 왜 그러냐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산업혁명을 하면서 우리 인간이 드디어 노동에서 어느 정도 해방이 된 것처럼 보였어요. 네. 기계 때문에.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노동자들은 더 많은 노동을 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사실은 자본가들이 기계를 활용해서 생산을 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노동의 중요성이 줄어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농업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원시 수렵 채집사회에서는 우리 경제학에서 보면 생산 요소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노동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농업사회에서는 토지와 노동이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노동은 굉장히 중요했죠. 그런데 이제는 산업사회가 되니까 토지, 노동, 자본이라고 3대 생산 요소가 생긴 거예요. 우리 경제학에서는 3대 생산 요소라고 그냥 가르쳐요. 왜냐면 그때 경제학이 처음 나온 거고, 저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3대 생산 요소인데 이제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생산 요소가 하나 더 추가가 됐잖아요. 그게 바로 AI 로봇인 거예요. 이 AI 로봇이 등장하면서 이 AI 로봇이 인간의 육체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적 노동까지 대체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인간은 정말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적 노동으로부터 완전 해방이 되는 유토피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까 제가 산업혁명 예를 들었습니다만 드디어 우리 인간은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적 노동으로부터도 소외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먹고 살아요? 결국은 인간은 드디어 기계가 만들어낸 그런 생산물로부터 나온 부가가치를 가지고 드디어 정부가 모아가지고 그것을 나눠주는 소위 얘기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받아가지고 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정말 행복한 세상이냐.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기초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소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만 가지고 행복하지 않을 거다. 두 번째는 일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인간이 무조건 놀면서 주는 떡만 받아 먹으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그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그 정부는 그냥 선한 정부일까? 그게 아니라 그것을 나눠주는 그 정부는 정말 더 큰 권력을 가지고 드디어 인간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그러한 그 어떤 빅브라더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 그것이 가능하게 된 세상이 드디어 디지털 사회이기 때문에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중국 예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CCTV가 그 넓은 땅에 14억 인구를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것을 그러면 그 수많은 그 영상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모아요. 디지털 기술이 정말 발전하니까 그걸 다 빅데이터로 모아도 그걸 또 다 들여다보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AI, 소위 얘기하는 인공지능이 있어요. 그 인공지능이 그렇게 모아진 모든 그런 데이터를 다 분석해서 이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무슨 생각하는가지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디지털 사회도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드디어 유토피아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 다섯 번째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AI가 이렇게 계속 발전한다면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드디어 인간과 경쟁 관계에 있거나 나중에 도리어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변화를 네 가지 뉴노멀로 설명을 하셨고 그 네 가지 뉴노멀을 이제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중요한 건 이제 양극화의 문제일 것 같아요. 양극화의 문제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여러 조건들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또 다른 요인들, 우연적인 요인이나 어떤 또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경우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극화 문제. 예. 양극화 문제는 세 번의 초거대 혁명. 저는 이제 울트라 메가 혁명이라고 또 영어로 제가 책에 썼습니다만 이걸 하면서 그것의 어떤 결과물로서 나온 측면도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농업혁명 때 농업사회에서의 어떤 특수한 그러한 계급이 존재했고 그리고 산업사회에서 또 특수한 형태의 그런 계급이 존재했고 또 지금 이제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그러한 계급 사회가 현재 등장하고 있다. 이건 맞는 얘기잖아요. 다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90년대부터 시작해서 그 양극화가 더 심화되었다. 그것은 다른 것보다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90년대 이후에 소위 얘기하는 세계화. 세계화가 바로 구사회주의권이 이제 무너지고 소위 얘기하는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되는 게 하나 있었죠. 그리고 이제 90년대에 WTO가 등장하고 그리고 또 중국이 체제 전환을 이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라고 하는 그런 개혁 개방을 하고 2000년대 초에 들어가면서 이제 WTO에 아예 가입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니까 드디어 전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이 그 어느 곳에서든 그냥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조그만 기업들은 다 시장에 퇴출될 수밖에 없게 되니까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첫 번째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바로 이 신자유주의이죠. 그 신자유주의 그러한 사상이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고전학파의 경제학의 어떤 새로운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케인즈가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 나타남과 하면서 드디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새로운 처방을 해서 전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했는데, 70년대 와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또 나타나게 되니까 케인즈 처방이 먹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통화주의라든가 신자유주의 이런 것이 등장하면서 다시 고전학파로 회귀하게 된 거예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라. 시장은 그냥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자원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각각 시장 참여자들은 목적이 다르고 이기적인 그런 이유로 참여를 하지만 모두가 다 윈윈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에 의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묶여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될 필요성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상황 때문에 그런 면이 굉장히 강하다. 이제 세 번째는 기술의 혁신이요, 기술. 이게 이제 디지털 혁명이, 제가 생각하는 그 디지털 혁명이라는 것은 3차 산업혁명부터라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기술 혁신이 정말 엄청난 속도로 더 일어나게 되니까 그 기술을 선도해가는 그러한 사람들과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간의 그 격차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뭐 인터넷이나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디지털 AI라든지 디지털 기술이 자연스럽게 발달하게 놔두고 또 그것이 시장에서 알아서 작동하게끔 놔두면 불평등을 악화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실제 우리 경제학에서 보면 소위 쿠츠네츠 커브라는 게 있어요. 쿠츠네츠 곡선이라고. 네, GDP 에. 한때는 이제 경제 성장의 어떤 단계를 보면 처음에 이제 봉건 농업사회부터 시작해서 이제 산업사회로 전환이 되면 이제 처음에는 뭐 준비 단계를 거쳐서 도약 단계를 거쳐서 뭐 성장 단계를 거쳐서 성수 단계를 거쳐서 나중에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단계로 막 간다. 이런 식의 로스터의 어떤 경제 발전 5단계 설명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경제 성장을 처음에 막 시작을 할 때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어떤 직접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한 산업 분야 또 특수한 지역에 모든 것이 다 집중이 되면서 결국은 이 사회 양극화가 초기에는 심화된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단계에 지나면 나중에 양극화가 해소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실증적인 결과도 보여줬고, 그런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경제학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게 쿠즈네츠의 곡선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처음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 발전이 되면서 불평등이 이렇게 늘어나다가 커졌다가 나중에 다시 개선된다. 이렇게 개선된다. 네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것이 보니까 틀렸다. 네. 도리어 그 인과관계가 이 성장이 그런 어떤 성장의 그 나눔, 소위 얘기하는 소득 분배에 영향을 주는 요인보다는 반대의 인과관계도 굉장히 있다. 그러면 그 커브를 바꿔서 네. 이어는 커브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쿠즈네츠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내려가야 되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간 걸로 아니요. 실증을 하나 제시를 해보면 어떠실까요? 아니, 제가 그건 실증적인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론도 그렇게 그 실증적인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최근에 와가지고 IMF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소득 분배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 분배 상황이 정말 악화가 심화되면 이것이 도리어 경제 성장을 저해하더라. 거꾸로 그런 연구 결과를 내고 있어요. 그게 IMF의 워킹 페이퍼로도 나오고 전 세계 최고의 그러한 학술지, 경제 학술지인 아메리칸 인컴 리뷰에도 얼마 전에 나온 그러한 학술 연구 결과거든요. 그러면 대표적인 사례를 드는 것이 뭐냐면 1929년에 발발했던 세계 대공황. 세계 대공황도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갑자기 무슨 1929년 10월에 갑자기 스탁마켓이 크래시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그 속에 분명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러한 양극화가
부와 소득의 양극화 관계이 심하더라. 그 왜 심하냐 보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1차, 2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기계가 많이 등장하고 자본가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소득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공장 자동화하고 대량 생산을 하면서 생산을 막 늘려요. 자, 그러니까 당장의 주식시장은 막 화랑이 되는 거예요. 아, 이 막 생산 막 늘리고. 근데 어느 순간 가니까 이게 노동자들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걸 소화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줄 수 있는 그러한 소비 주체가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 가지고 재고가 막 많이 쌓이게 되는 것을 이제 뒤늦게 깨닫고 그래서 한쪽에서 한번 투매하기 시작하니까 우르르 몰리게 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소득 양극화가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제 도리어 악영향을 줬다는 것이고 2008년에 세계 거액 공황도 따지고 보면 비슷하다는 거죠. 그때도 비슷하게 양극화가 있었다. 뭐 그런 우리의 얘기. 통념상으로는 불평등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의 어쩔 수 없는 부산물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오히려 최근에 IMF라든지 국제기구에서는 오히려 불평등의 심각한 악화는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인식 예. 전환을 보여줬다. 또 그에 부합하는 연구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니까 양극화만 무조건 개선하면 소득이 그렇다고 또 빨리 개선된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뭐 나중에 제 사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이 소득도 그러니까 경제 성장도 정말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동시에 사회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거죠. 네. 그 자연스럽게 교수님이 이 책을 쓰신 의도, 그러니까 제4의 길에 대해서 말하는 분으로 이제 토의의 관점을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어쨌든 경제학자로서 이 그 역사를 전체로 총괄 아우르시면서 이제 큰 거대 담론을 쓰신 이유는 그런 어떤 경제학이 또 치고 경제학이 풀 수 없는 어떤 답답함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들도 쭉 따라오시면서 이제 이 부분, 이 지점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양극화로 수렴되고 있는 이 우리가 처한 이 심각한 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교수님 천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어떻게 풀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제4의 길을 간단하게 풀어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사계를 뭐 네. 간단히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요.